2000년 5월 12일 남극 대륙에 있는 미국 과학기지 아문센 스콧 기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극이라는 특수한 지역이자 폐쇄된 환경인 이 기지에는 약 50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중 과학자 1명이 사망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죽음에 타살의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극에서 시작됩니다. 남극은 지구 남반구의 최남단에 자리한 대륙으로 전체 면적의 약 98%가 두꺼운 얼음에 뒤덮여 있습니다. 이곳에 상주하는 인원수는 계절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여름철에는 비교적 온화한 기후 덕분에 약 4,000명 이상의 과학자와 기술 인력이 다양한 연구를 위해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겨울철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혹독한 날씨와 고립된 환경으로 인해 인원은 1,000명 이하로 줄어들고 외부 지원도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오직 필수 인력만이 남아 기지를 유지하며 기후 및 천문 관측 등 제한된 연구만 수행하게 되죠. 로드니 막스는 1968년 3월생, 호주 출신 과학자로 천문학 학사와 물리학 박사 학위를 가진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는 미국 국립과학재단, 줄여서 NSF에 고용되어 아문센 스콧 남극점 기지에서 적외선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로드니는 1999년 11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1년간 이곳에서 근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기지에 합류한 시기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당시 기지에는 약 50명의 필수 인원만이 남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고립감, 끝없는 단조로움, 혹독한 날씨 때문에 남극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드니는 기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뛰어난 과학자였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고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기지 내에서 밴드로 활동하며 기타를 연주하기도 했는데 음악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기지의 유지보수 전문가 소냐 월터와의 관계도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남극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면 결혼할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2000년 5월 11일 로드니는 연구동에서 중앙기지 건물로 걸어가던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소냐를 만났지만 몸이 너무 아프고 눈이 가렵고 따갑다고 호소했습니다. 로드니는 다음 날 괜찮아지기를 바라며 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열이 나고 메스꺼움을 느꼈으며 복통까지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로드니는 다음 이틀 동안 기지에 상주하던 의사를 무려 3번이나 찾아갔습니다. 점점 더 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로드니를 보고 기지 의사는 처음에는 알코올 금단 증상과 불안 때문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당시 로드니는 술을 꽤 즐겨 마셨다고 알려졌습니다. 남극 기지라는 고립된 환경 탓인지 당시 기지에는 폭음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드니 역시 자신이 가져온 술 외에도 기지의 유일한 바에서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과학자들은 직접 술을 만들어 마시기도 했죠. 고립된 환경에서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요인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완전히 틀린 추측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명백한 오진이었습니다. 이후 로드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으며 점점 더 불안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의사는 불안 증세와 함께 호흡곤란을 겪는 로드니를 진정시키려 진정제와 항정신병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의사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성 전화로 외부 의료 전문가들과 상의했지만 그들 역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약물 투여 후 로드니의 호흡이 잠시 안정되는 듯했고 그가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로드니의 호흡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의사는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끝내 숨을 되돌릴 수 없었고 2000년 5월 12일 저녁 6시경 로드니 막스는 32세의 젊은 나이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건 직후 로드니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시신을 외부로 옮기려 했지만 혹독한 남극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몇 달 동안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시신은 기지 내부에 보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후 약 5개월이 지난 2000년 10월이 되어서야 로드니의 시신은 비행기를 통해
뉴질랜드 도시 중 하나인 크라이스트처치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부검이 실시되었습니다. 로드니의 부검 결과는 법의병리학자는 물론 로드니를 알던 모든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로드니는 자연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체내에서는 무려 150ml의 메탄올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중독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메탄올은 매우 유독한 화학물질입니다. 무색투명한 액체이며 에탄올과 유사하게 쓴맛과 자극적인 맛이 있지만 강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음료에 섞이면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주로 공업용 알코올로 쓰이며 소량만 섭취해도 심각한 중추신경계 손상, 실명,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로드니가 섭취한 메탄올의 양은 소형 와인잔 한 잔의 분량 정도로 이는 명확한 치사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드니는 어떻게 치명적인 메탄올을 섭취하게 된 걸까요? 조사는 자연스럽게 뉴질랜드 당국이 맡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로드니는 호주 시민이었고 사고는 미국 관리하의 기지에서 발생했으며 이 기지는 뉴질랜드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극 영토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수사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뉴질랜드 수사관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드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메탄올을 마셨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가장 낮게 여겨졌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자신의 일에 만족했으며 평판도 좋았습니다. 또한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려고 애썼다는 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로드니의 작업 공간에 널려있던 술병들 사이에서 메탄올 병을 술병으로 착각해 실수로 마셨을 가능성입니다. 생전에 로드니는 망원경을 매우 꼼꼼하게 관리했는데 이때 메탄올과 에탄올 두 가지 화학물질로 렌즈 등을 세척했습니다. 하지만 망원경 청소는 주로 1월에 이루어졌고 로드니는 5월에 사망했으며 청소용 메탄올은 보통 자물쇠가 채워진 장소에 보관된다는 점에서 이 역시 의문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타살 가능성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기를 품고 그의 음료에 메탄올을 넣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드니는 동료들과 관계가 좋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뉴질랜드 경찰은 로드니 사망 당시 기지에 있던 다른 49명의 근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NSF로부터 근무자 명단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인터넷 검색 등으로 직접 이름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NSF는 로드니의 시신이 남극을 떠나기도 전에 자체적인 내부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해당 보고서는 사건 발생 몇 년이 지나도록 뉴질랜드 당국과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NSF 측은 해당 보고서가 범죄 가능성이나 다른 내용은 다루지 않은 오직 로드니의 증상과 치료와 관련된 의학적인 측면만을 다룬 보고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NSF는 조건부로 협조에 응했지만 경찰이 보내는 모든 질문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발송된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은 13명뿐이었고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정보는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무실에 혈액 분석기가 배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사고 당시 기계가 오작동해 로드니의 혈액을 검사할 수 없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로드니의 혈액 속에서 메탄올을 훨씬 빨리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의사는 기계가 고장났었고 원래 사용하기 어려운 물건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기록을 검토한 다른 남극 파견 의사들은 그 기계가 사용하기 쉬웠고 당연히 작동했어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사건 발생 후 8년의 시간이 지난 2008년 뉴질랜드 검시관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로드니가 정확히 어떻게 사망했는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메탄올을 고의로 마셨는지 실수로 마셨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독살당했는지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최종 보고서가 특정 기관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뉴질랜드 경찰은 NSF 등 미국 기관들의 수사 비협조에 혼란과 실망감을 느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NSF와 관련 기관들이 좀 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NSF는 경찰과 검시관의 모든 요청에 성실히 응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드니가 사망한 지 24년이 지난 지금 지구상 가장 외진 곳 중 하나인 이곳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로드니는 남극 대륙에서 의문사한 유일한 사례이며 어쩌면 남극 최초이자 유일한 살인 사건의 희생자일지도 모릅니다. 로드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